22번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오케이. 한번 봐봐요. 자, 케이스에서 제가 운용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오케이. 1년 후 회사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을 거둬 회사의 주식 가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취득 후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과세 여부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나보시고 또 여기에 계신 에 대한 자산가 분들은 말 그대로다가 이거에 대해서 애한테 유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주식이 어떤 식으로 다 상승을 할 수가 있잖아. 확 상승이 됐을 적에 여기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 어떤 건가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게 되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이 책이 굉장히 시사적이고 또 이 책이 굉장히 아주 김현장 변호사들이 이렇게 정리해놨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다가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 이거 궁금하신 자산가 분들이 있으시면 가까운 서점에 나가서 이 책을 사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거나 관련자에게 질의를 해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또 세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현재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잘 가져가 봅시다. 오케이. 74페이지 첫 번째 블락. 자녀가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 주식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나중에 주식을 팔 때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것 외에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 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법은 2004년서부터 전통적인 증여세 개념을 확정해 타인의 기여, 오케이? 타인의 기여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진 형태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거죠. 오케이. 대표적인 것이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조항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부분들에 대한 42조의 3 부분들에 대한 가치 증가 부분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력으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이게 근데 여기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 사업 시행, 형질 변경, 사업 인허가 등으로 그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며 그 이익의 상당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74페이지에 제가 엑스펜한 거 있었죠? 뭐냐 그러면 여기는 책 편집 과정 속에서 약간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력으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예요. 오케이? 할 수 없는 자가 있는 자는 상관없죠. 자기가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없는 자가 갑자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식을 받았는데 갑자기 확 올라갔어. 그러면 제가 노력한 게 아닌데 저게 왜 올라갔냐라고 당연히 과세관청에서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여기의 페이지에는 어떻게 보면 있다고 아니냐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래서 요거는 없자로다가 고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75페이지 중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편집 과정에서 오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집어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한 큰 문제 저거는 제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75페이지 중간에 최근 과세관청에 이 조항을 적용한 과세한 사례가 많습니다.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 어떤 걸 봐요? 이건 사례를 지금 들어주는가? 대표적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에게 시행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뒤 건설회사가 그 시공사가 보유한 토지의 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에 참 잘 되는 게 뭐 시행사 쭉 하면 올라와. 공사의 정과장을 책임 맡아 관리하는 회사고 시공사는 뭐야? 발주하는 공사만을 담당하는 회사. 요 말도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시행사는 말 그대로 다 전체를 총괄하는 거야. 땅을 뭐 싸게 사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다가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하고 또 내가 팔게 되는 거를 또 분양업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전체를 총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나 시공사는 뭐야? 공사하는 회사 있잖아요. 건설사.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가 시공사의 대표야.
근데 시공사 대표인데 누구 거를 사라는 거야? 시행사 주식을 사놓으라 이거. 왜? 자기가 거기에 회사에 공사를 땄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팔게 되게 되면 그 돈이 시행사로 왕창 들어가면 시행사 주식이 왕창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사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내부에 대한 정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쭉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밑에 봐봐요. 건설의 제 지배주들이 설립한 시행사와 관련한 대부분 이와 같은 과세가 이루어졌고 현재 법원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했을 적에는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외에도 제약회사, 특정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 지배주의 자녀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뒤 신약 개발이 성공해 주식 가치가 어떻게 크게 오른 경우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부분들에 대한 거, 특수관계인 부분들에 대한 거, 특수관계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민법상에도 특수관계인, 국제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 특수관계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짜고 치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중간에 보게 되게 되면 6천 이내 혈척, 어떻게 돼요? 4천 이내 인척. 오케이? 배우자 직계 비속, 배우자 2천 이내 혈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뭐야? 다 특수관계인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위에서 먼저 본인과 일정한 친족 관계. 오케이? 지금 얘기했던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 우리 회사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뭐 있던 직원들이 뭐 임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 5년 내에 특수관계인으로다가 형성되는 거야. 그게 경제적 관계. 그 다음에 경영적 지배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친인척 관계, 경제적 관계, 경영적 관계. 왜냐면 우리가 저 회사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지분율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서도 뭔가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A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경영적 지배 관계. 우리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그것도 특수관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이 책이 참 그런 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23페이지, Q23. 외국 기업 주식 상속 시 국내 과세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국내 과세는 부분들에 대한 거. 자,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시던 외국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때 외국에서는 해당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회사 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해외 자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상속세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76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상속자산에 대해서 오케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거야. 전체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자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거주자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183일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방법 간단해. 365 나누기 2 해보세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65 나누기 2 해가지고 반절 이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국내에 있었다. 거주자. 해외에 있었다. 비거주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외국 회사의 주식, 이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7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첫 번째 블라 한번 보고요. 자, 이른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 조항이 있어요. 오케이? 아,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납부세액 공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했는가? 다 과세표준 상속세 쫙 계산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공제세. 왜 우리 자진 신고하게 되면 몇 프로 해서 해준다 그랬었죠? 할인? 3% 해준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외국에 납부한 그 세액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제해주겠다 이거죠. 오케이?
대신 할라 그러려면 중간에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 납부세 공제 신청서를 어떻게 관할 세무서에다가 적법하게 제출을 해서 이거 공제해 주세요라고 해야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말 그대로다가 외국 납부 상속세액보다 해당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상속세액이 크다면, 오케이? 그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것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15.4%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해외에서 벌어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더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국은 10%다. 중국 같은 경우 10%, 우리는 뭐 14%. 그래서 합치게 되면 우리는 15.4%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에 대한 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차액은 우리나라에서 또 부과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77페이지에 노란색으로 적은 것 중에 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딱 쪄서 보게 되면 제척 기간이라는 건 뭐야? 국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소멸되는 이 텍스 라이프의 3단계라는 게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텍스 라이프가 있는가? 부과. 쟤네가 뭐가 있는 것 같아? 부과해. 그 다음에 징수하는가? 오케이? 징수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끝. 그래서 소멸되는가? 이게 말 그대로 텍스 라이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게 국세가 어떻게 되는가? 부과하는가? 딱 이거에 대한 거를 그 기간을 두고 있는가? 마냥 어떻게 된다? 이걸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가 평생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읽어보게 되면 통상적인 거 5년, 무신고는 몇 년? 7년.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되면 다 10년은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77페이지 오른쪽 블럭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이 세법에서는 말이에요. 이 일반적인 국세와 달리 얘는 좀 달라요. 다시 해서 뭐냐 그러면 이런 상속세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중간에 봐봐요.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에 상속 또는 증여세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내? 1년 이내에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 경우 사실상 부과 제척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떼어먹고 뭐하고 뭐 제척 기간 끝났으니까 이게 아니야. 이거는 뭐냐 그러면 떼먹었다 그러면 무한적으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날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도망간 경우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찜질방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어가 가지고서 하는데 거기 어떻게 되는가? 그쪽 해외로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찜질방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에서 정보 입수해가지고 부과했던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다만 밑에 쪽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이 50억이 이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국외 재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미신고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가세 제척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항상 상속 재산가액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 50억 이상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돼. 그런데 참 적어둔 게 뭐냐 그러면 강남에 요즘에 아니면 일반적인 뭐 이에 대해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게 되게 되면 요즘은 다 10억 넘어가잖아요. 20억 넘어가고 30억 넘어가고 심지어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뭐 100억이 넘어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가? 50억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다가 50억 이상 자산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50억 이상의 상속 재산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미리미리 자 시간이 있으실 적에 체크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